2025년 6월 12일입니다. 오늘은 그놈 녹화하러 일산으로 가는 날입니다.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녹음합니다. 아침에 좀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받아봤더니 돌직구쇼 그 작가더라고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나? 다음 주부터 그 채널A 돌직구쇼 화금 9시부터 10시 20분 10분 정도 하는데 아마 앞부분은 정치 얘기를 할 거고 뒷부분 아마 대충 한 9시 한 3, 40분부터 10시 조금 지나서 사건 사고 파트로 출연할 것 같아요. 고정이다 아니다 그런 건 얘기할 건 없죠. 일단 해보는 거니까. 이게 다음 주부터 채널A의 돌직구쇼 이제 거기에 김진 앵커랑은 예전부터 제가 출연을 여러 번 했었고 고정으로도 했었고 그래서 안면이 있고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물론 아침 시간이라서 직장 다니시면 어렵겠지만은 혹시 우리 또 주부님들 혹은 또 아침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TV 잘 안 보시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유튜브 다 하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채널A에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어제 오늘 계속 그 얘기가 됐던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모텔로 가서 문을 잠그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10시간 넘게 있는 거죠. 남자친구가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 가서 당신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다라고 했는데도 안 믿고 제복 입은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안 믿고 그래서 본서에 피싱 전담팀이 와서 설득해서 겨우 이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했죠.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못 배웠다고 더 많이 당하고 아주 배우고 변호사고 판사고 박사고 이런 사람들은 안 당할까 천만에 많습니다. 변호사도 당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당합니다. 물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제 모친한테 분명히 무슨 전화가 왔는데 무슨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아니면 어디 경찰서라 그러거나 아니면 아들 누가 다쳤다거나 이런 거 그냥 바로 끊어버려요. 바로. 아예 제가 그리고 나서 바로 전화를 해라. 예를 들면 아들한테도 하든 아니면 예를 들면 교회에 믿는 어떤 분한테 하든 아니면 그 집에 며느리한테 하든 오히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대응하면은 사실은 당할 게 없어요. 거의 없거나. 근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그의 신뢰 구조를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젊은 20대 여성도 당한 거죠. 이게 사실은 요즘은 몇 가지의 기초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 무작위로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1차적으로 어떤 여론조사건 아니면 어떤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은품을 준다거나 이렇게 전혀 보이스피싱 같지 않은 그런 걸로 한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모르죠. 근데 그러거나 아니면 보통 이 기초적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은행 금융기관이라든가 카드사 이런 데
텔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로부터 해커들로부터는 그 개인정보가 막 돌아다니고 팔립니다. 뭐 개인정보 한 건당 10원 막 20원 막 그럽니다. 그걸 기초로 이 보이스피싱 조직놈들이 1차적으로 먼저 전화를 해서 이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합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은 실제로 이제 그 무차별 무작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끊으면 된다 뭐 이렇게 뭐 조선족 말투가 나온다 뭐 천만의 말씀. 이제는 그 이 보이스피싱 수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미싱을 동반을 하거나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 한테 접근을 해갖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연애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뭐 자연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사주라든가 이런 그 사람이 관심 가질 수 있고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에 대한 신뢰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이거죠. 왜 모텔방에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면 정보를 차단하는 겁니다. 다른 정보. 즉 그리고 기본적인 가스라이팅의 구조는 정보를 해석해서 리워드 다시 리액션 되기 어렵게끔 많고 복잡하고 아니면 해석하기 좀 꼬운 정보를 확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보를 천천히 여러 번 하면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죠. 그러지 못하게끔 차거나 아니면 아주 그 분위기 자체를 고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의 욕구에 맞는 뭘 한다든가 몇 가지 전략을 합니다. 그 전략도 역시 기초적인 어떤 1차적인 접근의 데이터에 따라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계속 말을 걸죠.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계속 말을 걸죠. 그리고 지금 이건 같은 경우 뭐냐면 어떤 이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른 새 핸드폰을 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새 핸드폰을 사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지금 핸드폰이 사실은 뭐 문제가 있다는 둥 아니면 뭐가 됐다는 둥 아니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어떤 신뢰 수준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이해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각각에 대한 범죄적 처방이 다릅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는 거기에 맞는 접근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핸드폰을 사게 한 다음에 그 핸드폰을 사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으로는 못 믿으니까 이제 수법이 진화한 거죠. 다른 핸드폰을 구입해 갖고 그걸로 이제 뭘 이렇게 하라라는 형태로 진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믿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오버웰럼 그러니까 정보를 범람하게 쳐 넣은 다음에 해석하지 못하게 소위 말하는 머릿속이 버킹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보에 차단막이 생기죠. 다른 정보가 못 들어오게. 다른 정보가 들어올 수단은 사람들을 보거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지 못하게 모텔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으라는 거죠. 자기 얘기는 자기 이 통화 말고는 모두 다 나쁜 놈이고 모두 다 보이스피싱범이다. 거꾸로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이 오든 누가 하든 믿지 마라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거기까지 되면은 근데 왜 10시간 넘게 가느냐? 처음부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돈을 넘기나 뭐라 그럼 당신 같으면 들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구독자 같으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그 10시간 적어도 4-5시간 동안 뭘 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게끔 여러 신뢰 구조를 요모조모 깨고 차단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동하게 하고 그때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달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조건 겁을 준다. 남자애들한테 무조건 겁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겁준다고 하면 놀라서 깨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처방이 다릅니다. 다만 명확한 건 그의 신뢰 구조를 깨서 새로운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과잉에게 집어넣고 해석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 그다음부터는 쉽죠. 그 범죄자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근데 경찰이 접근을 했어요. 가서 이 CCTV가 나오더라고요. 당신 그거 보이스피싱 당한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교육받은 이렇게 이제 세뇌당한 사람한테 당신 그거 가스라이팅으로 세뇌당한 거야라고 하면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득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에서도 거기 출동했던 경찰이 그냥 원칙대로 한 거죠. 우리 제복 입은 사람 못 믿느냐? 응? 당신 가스라이팅 때문에 그거는 이미 이 전화기 속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지표 행동을 딱 catch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정식으로 당신은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예를 들면 핸드폰을 다른 어떤 일종의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바로 주게 할 것이냐. 지금 이 경우는 계속 설득을 하면서 근데 이 여자분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만지작거려요. 그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판단 영역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빨리 핸드폰을 그 사람부터 받아야 돼. 물론 강제로 뺏는다 그러다간 힘을 쓰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건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강제에서 겁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사실 그 핸드폰은 우리가 경찰의 어떤 그 조항에 따라서 긴급 압수를 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빨리 그 핸드폰을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리해서 계속 설득을 하는데 이 여자분은 계속 만지고 몰라. 그때 돈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현장 상황의 판단의 지표를 기본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본서나 본청에서 있는 데서 계속 지시를 받고 지금 행동이 이렇습니다. 이 피해자분이 이러이러한데 이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계속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경찰관이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모두 다 이렇게 설득으로 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르면은 그런 어떤 전문 보이스피싱 전문 그 범죄 대응팀이나 전담팀들 요즘 경찰청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한 애들 많습니다. 그럼 걔네들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아주 극성입니다. 아주 극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뭐 범죄 안 당한다고 이게 자신하는 사람들도 쉽게 당할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무조건 끊고 다시 하거나 끊고 다른 쪽으로 정보의 차단막을 가스라이팅의 기본적인 것은 정보의 해석을 못하게 정보를 차단하는 거다. 너 범람시키는 거다. 그리고 고립시키는 거다. 이건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 범죄 수익의 차단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많이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아침에 그 얘기 전화가 와서 뭐 잠깐 그 작가한테 얘기를 해준 거에 대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그 사건 두 개 제가 좀 언짢은 사건 하나가 두 개가 있네요. 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제 이제 수요일이라서 사건 파일 TV조선 사건 파일 24에 출연했는데 거기서 작가랑 얘기를 하다가
기억나실 겁니다.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용의자.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지능형 CCTV, 인공 안면인식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배관을 따라서 들어와서 살해한 사건. 이 범인놈이 40대 남성놈이 대구에서 세종까지, 범행지는 대구입니다. 세종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왜 세종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마 아버지의 그 선산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시 부경면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야산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이놈이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대구 스토킹 사건에서 보통 이런 놈들은, 그러니까 보통 김래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남역 살인 사건처럼 교제폭력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형태의 여성에 대한 어떤 이 스토킹적 접근을 하는 놈들은 자존감이 많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서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 생각은 그러죠. 저 새끼 저기 가서 저기 이렇게까지 행방이 묘연한 거는 거기 가서 자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살할 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하려고 했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뭐 도망가기 전에 뭔가를 작정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그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거기서 뭘 하거나 뭐 이랬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놈이 도망가서 뭘 할 거면 자살할 정도의 그런 심리적 상태도 아니다. 그런데 일단 선산인이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해서 도망갔지만,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이 무슨 뭐 미국입니까? 도망간다고 도망이 가집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왜 도망가냐? 그 정도로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 낮기 때문에 요거만 피해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되게 단선적인 단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야산을 도망가서 위에 있다 보면은, 문제는 거기서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뭔가 어딘 그 굴 같은 데 들어가 있다가 사고로 뭐가 해갖고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죽는 경우죠. 자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같을 수 있죠. 가서 못 발견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헬기도 띄었다고 막 그러는데 아직도 못 찾았는데, 그게 결국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자존감이 그래도 있는 놈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놈은 이렇게 사실은 교제폭력 살인까지는 하지 않겠지만은 거기서 뭔가를 하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한다든가, 그조차도 못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산 안에서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뭐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어디 사고 나서 못하고 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상황과 직면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조차도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죠. 찾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산을 다 뒤져야 되니까. 사실 뭐 대한민국 산이 별로 높지 않고 그럴 것 같지만, 생각은 그렇지만 사람 하나가 어디 가서 그냥 처박혀 갖고 꼼짝 안 하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뭐 흔히 말하는 산길 수색견을 동원한다. 수색견들 잘못 동원했다고 그 수색견들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가다가 못 갑니다. 헬기는 갈 수 있습니까? 낮은 산에? 우리 오히려 헬기가 더 위험하지. 드론은 어딜 띄웁니까? 참 복잡한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북한에서 나온 무장공비를 잡지. 무장공비는 도망이라고 가잖아요. 이런 놈은 그냥 그 꽁새끼처럼 콕 박혀. 오늘 안으로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 비 옵니다. 비가 오면 추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어든 나오든 어디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잡히거나
다행히 비가 온다고 하니까.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수색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전문 수색팀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경찰에도 그렇고 이 전문 수색팀은 없습니다. 뭐 전문 수색팀을 만든다고 했어요. 수색 탐지견부터 해서 경찰 특공대. 근데 그게 딱히 이렇게 없나 봐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런 애들 한둘 잡자고 그러느냐? 사실은 그 전체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그럼 그 공간을 이미 딴 데로 튀었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딴 데로 튄다 그러면 더 눈에 띄잖아요. 튀진 않아서 거기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복잡하네요. 저는 이 사건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놈이 강간 혐의로 7년 만에 붙잡힌 뒤 붙잡혔다고. 그죠? 그런데 사실 이놈은 이전에 다른 어떤 놈, 공범이랑 같이 소위 말하는 특수강간을 한 거죠. 2017년도 인천의 한 축제장 천막에서 공범 B라는 놈과 한 여성을 강간한 뒤에 도주했어요. 미제로 남았었는데 문제는 공범놈이 그 뒤로 6년 뒤에 또 다른 강간을 저지른 상태에서 잡혔어요. 그 공범이 잡혀갖고 그 공범놈이 실제로 DNA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2017년도에 벌어진 그 뒤에 비교해보면 너 일치하네? 너 엄마 그때도 했지? 그러니까 했는데 문제는 이놈이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놈. 그놈이 사실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 그 30대 남성 그놈이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문제는 이놈을 1심도 집행유예고 2심도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공범놈은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5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이건 사실 그 이전의 범죄죠. 근데 이게 하나인 게 생각해 보시면 두 놈이 한 여성을 특수강간이죠. 둘이 했으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집행유예가 되죠?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의 그것도 행정고문. 근데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놈이다. 사실은 이놈의 다른 어떤 여죄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리고 여자고등학교에 근무를 해. 근데 어떻게 이런 놈을 집행유예를 풀어주냐 이 말이에요. 강간범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기소가 잘못되거나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합의를 했거나 뭐. 근데 이게 그럴 일이냐. 특수강간인데. 그냥 일반 강간을 이게 넌 이해를 못하겠어. 이 부분은. 이건 분명히 이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강간범을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은 그것도 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이 강간범을 이게 말이 되느냐? 전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영월농민의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영월농민의 살인사건이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고인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때 핵심 증거가 두 가지였습니다. 피 묻은 샌들의 족적. 그러니까 피 묻은 그 현장에 남아있는 샌들의 족적이 피고인의 샌들과 일치한다고 감정을 한 건데 문제는 이 피고인은 국과수의 감정 오류가 있다면서 다른 감정 전문가들의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다른 외부 교수들에 의한 감정까지 해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말은 국과수 감정과는 맨눈으로 했다. 족적과 샌드. 근데 대검찰청 감정과는 두 감정과는 일치하는 게 좀 그렇게 확신은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국가수 감정관이 맞다는 거야? 대검찰청 감정관이 맞다는 거야? 그럼 대검찰청 감정관은 이게 그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검찰은 기소를 했지?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2심에서는 인제 그 변호인이 추천한 감정관 둘, 그리고 정작 경찰청 소속의 감정관. 지금 그러니까 감정관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수 감정관이 있고 경찰청 소속의 감정관이 있고 대검찰청 소속의 감정관이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감정관은 당신이 감정관이요라고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 갖고 말하자면 국가수에 이런 일을 하는 감정관이 있는 거고 대검찰청에 이런 감정관이 있는 거예요. 경찰청에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일정 정도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그 자격에 어떤 질적인 판단은 못 하는 거예요, 결과로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자기 기관에 소속돼 있는 감정관, 그 증거 분석의 감정관들을 쓰는데 이게 뭐라 그래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국가과학수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이게 국가과학수사위원회는 국가수라든가 대검 과학수사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3의 어떤 기관이든 이것을 일종의 그 밑에 두거나 아니면 밑에 둔다기보다는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증거에 대한 수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지금 뭐냐? 물론 이건 하나의 기관을 일치시켜서 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만 증거 분석 기관은 경찰청,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안에 두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수잖아요. 대검찰청 밑에 과학수사부를 둬서 금정기관을 수사기관 밑에 기소기관 밑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에서 독립된 어떤 그러니까 국가수가 그래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국가수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수를 아예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과학수사위원회로 두의 밑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자. 마침 어제 그저께 민주당의 김영민 국회의원이 소위 말하는 검찰 해체법이라든 뭐 검찰 관련된 그 개혁법에서 공소청, 기소청 이런 얘기하다가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자. 그래서 각 기관 간에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이걸 서로 간에 그걸 조정하는 좋다. 그건 사실은 제 아이디어 아닙니까? 국가과학수사위원회. 그러니까 그럼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아니 그 안에 과학수사분과를 두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럼 그 국가수사위원회에 조정하는 데가 필요하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까? 제 아이디어 아닙니까? 제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뭐라는 거 아닙니다만 핵심은 수사기관 간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법률가들의 이 머리는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수사한 사람들이나 수사의 전문가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증거분석기관을 좀 더 독립적이고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사실은 국가수사위원회 밑에 이게 두는 게 낫다. 그래야지 이런 논란이 없지. 이게 지금 뭡니까? 국가수랑 대검이 안 맞아. 경찰 감정하고 다 또 달라.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영월 사건의 피고인의 알리바이 문제가 된 기지국 통신 내역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피고인은 지금 짜맞추기 수사다,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정확히 증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자백을 안 했고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분석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증거 분석 기관의 수준이라든가 직업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